그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버지의 말이 호재 씨는 지금까지도 귀에 또렷합니다. 22일 날인가 전화가 오셨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유언으로 들었는데 가족들 잘 살아.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심상치 않은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아버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야 아버지는 몹시 야윈 모습으로 다시 가족들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경찰이 몸 체격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치과 외에는 병원에도 한 번도 안 가던 분이 그야 녹초죠. 그동안 어딜 다녀온 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며 아버진 다시 집을 나섰다는데요. 매매하러 간 것 같아요. 일단 나와야 된다. 나왔다. 사람 죽는다. 그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가 그 사람 보안사에 가 있는데 그 사람 그냥 있으면 그냥 죽는다. 벌써 38년 전의 일입니다. 1980년 5월 아버지는 광주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 경찰 책임자였던 전라남도 경찰국 안병하 국장이 호재 씨의 아버지인데요. 광주가 완전히 이렇게 전부 고립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만 전부 있는 거예요. 도청 그 앞을 다 사살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경찰이 앞장서라. 총 들고 앞장서니까 나는 안 하겠어 한 거예요. 그 경찰국장이 어떻게 그 시민행단에서 총을 쏘랬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연행된 거예요. 시민군을 향해 발포하라는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안 국장은 그 즉시 보안사로 끌려갔다는데요. 8일 동안이나 구금돼 고문을 받았던 그가 풀려난 직후 찾으려 했다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거기서 나오자마자 그 목포소장 걱정을 했거든요. 당시 안병하 국장은 본인이 내린 지시 때문에 목포소장이 고초를 당하고 있다며 무척이나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광주 사태가 확대되니까 국장님이 광주 있는 각서라든지 전부 총보통 군부대다 옮긴 거예요. 그게 우선 총보통 그래야 이제 사살자가 없을 것 같으니까. 당시 안 국장이 전남 지역 경찰서에 내린 이른바 소산 명령 때문입니다. 목포에는 광주에서 무장을 한 시민군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맞선다면 처음부터 시민들과 총격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고, 그래서 무장을 한 경찰이 무장을 한 시위대와 아예 그 접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건 그냥 간단히 나와요. 이준규 목포소장은 목포 현지 시위상황을 관리한 과정에서 외곽 저지선 및 자위권 행사 소홀 등 혐의로 계엄사에서 구속합니다. 실제 그 일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는 안 국장을 비롯해 모두 13명. 그중 목포소장은 보안사에 끌려간 뒤 무려 91일 동안 구금돼 고문을 받았다는데요. 본인의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왜 목포소장이 자신보다 더한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안병하 국장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찾고 싶죠. 왜냐하면 아버님이 지휘자로서 따라준 사람들을 못 지켜줬잖아요. 아버님이 그게 한이었다고요. 그래 아버님이 보안사 갈 때 순순히 사표 쓴 것도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 밑에 사람 손 안 대기로. 근데 아버님 해직되시자마자 줄줄이 다 불이익을 당했잖아요. 안 국장의 선택이 시민을 보호하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였음을 인정받기까지 26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동료들은 복권되지 않은 상황. 안 국장 가족도 목포소장이 왜 아직도 복권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답니다. 그때 당시 목포소장님 이름이 뭐였었죠? 이준규 씨예요. 알고 있는 건 그의 마지막 근무지가 목포라는 것과 이준규라는 이름 석자뿐. 이준규 서장이 근무했던 목포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인사기록지에 붙어있는 빛바랜 사진과 함께 파면이란 글자가 선명합니다. 80년 7월 7일 파면된 후 이준규 서장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준규 서장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는 이들이 또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전남지방경찰청이었는데요. 작년 4월달에 전두환 회고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그 당시에 경찰에서 이제 무능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군이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18이 시작이 됐고 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그 폭동이야. 근데 그러니까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난해 4월 초 발간돼 많은 논란을 일으킨 전두환 회고록. 저자인 전두환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책임을 엉뚱한 곳에 두고 있었습니다. 광주에 군대가 무력 진압을 나서게 된 게 경찰의 과실 때문이라며 안병화 국장에게 책임을 돌렸는데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봐보자.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보되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과연 정말 그 당시 정말 못했느냐. 소산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 소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5.18 항쟁이 한창이던 당시 안병화 국장은 총기의 보관 장소를 옮기라는 소산 명령을 산하경찰서에 내립니다. 이 명령이 있은 후 21일 밤 이준규 목포서장은 고하도로 향했답니다. 80년대 때고 시장하고 그 경찰서장하고 와도 피는 하루 이틀 있을 게 빡빡빡빡하고 목포에서 막 총살 나고. 이곳 주민들도 38년 전 당시 목포 경찰이 고하도로 들어온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준규 소장은 정말 총기를 들고 이 섬으로 들어온 걸까요? 수소문 끝에 우린 당시 목포 관할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군지 목포 온다고 서장이 이제 이렇게 온다고 첩보를 받고 총을 전부 다 반납하기 힘드니까 방아쇠 뭉치만 그것만 빼가면 총 못 쓰잖아. 그것만 다 빼가지고 경비정 타고 서류 같은 거 중요한 거 챙겨가지고 고하도로 이제 가고. 이준규 서장이 이끄는 목포 경찰은 총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핵심 부품만을 빼내 고하도로 가는 경비정에 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하도로 향한 것은 총기만이 아니랍니다. 오늘 늦게요. 전 병력이 그때 다 오라 했는데 거의 다 원래 죽긴 했지. 명령이니까 와도 일찍 거기다 전 병력이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일단락된 후 갑자기 서장이 사라졌답니다. 계엄군이 도초를 장악하고 어느새 이제 편정이 된 것 같으니까 목포 경찰서장을 직무유기로 보안대에서 데리고 간 걸로 알고 있어. 그 면왕을 보니까 엄청나게 그냥 그 맞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갖고 얼굴에 막 땡땡 부었고 이게 말이 아니더라고요. 파면된 후에도 그는 보안사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이준규 서장은 무엇 때문에 91일간이나 구금대 고문을 당했던 걸까요? 그는 왜 무기를 가지고 이 바다를 건넌 걸까요? 의문을 풀기 위해 이준규 서장의 흔적을 찾던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목포경찰서 서장이 살았다는 한 마을을 찾았는데요. 전라북도 내 한 작은 마을. 이곳은 봉산 이씨와 전주 이씨가 모여 사는 집성촌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쭈려고. 혹시 여기 옛날에 이준규라고 목포 서장님 했었던 분 혹시 아세요? 혹시 가족... 이름은 가물거려도 목포 서장은 정확히 기억이 난다는데요. 희망이 보입니다. 이준규 서장의 가족 연락처를 알고 있는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집안 아저씨랍니다. 정말 우리가 찾고 있는 이준규 서장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따님? 네. 이항진. 네. 먼저 우리에게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꺼내 보입니다. 제 졸업식에 네. 와 진짜. 이렇게 가족 사진. 1980년 2월 이항진 씨의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아버지 사진이라는데요. 미리 입수한 사진과 비교해보니 우리가 찾던 이준규 씨가 맞습니다. 우선 그의 생존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외부에 이런 일을 알릴 수도 없고 억울함은 가슴에 많고 그런데다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5년 후에. 1980년 7월 경찰에서 파면된 뒤 5년 후 위암으로 돌아가셨다는데요.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다는 막내 용재 씨는 친구들에게 아버지 얘기를 꺼내본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85년도니까 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87년도에 이제 그 민주화 될 때까지 저는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제가 5.18 상황을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게 내가 가해자의 입장일 수도 있고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찰이었다 얘기하면 이제 벌써 인상을 안 좋게 받는 거죠. 군사 정권 아래 보도된 기사들은 하나같이 아버지를 무능하고 비겁한 경찰로 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도망갔다. 이런 얘기. 경찰사상 뭐 가장 수치스러운 케이스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이 막 났기 때문에 가족들이 상처가 컸죠. 사실을 어떻게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방법은 없잖아.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순경에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총경까지 일선 경찰서장까지 하시면서 이제 뼛속까지 경찰이신 분이시잖아요. 악의적인 기사로 가려진 진실이 그대로 영원히 묻힐 거라 생각했다는 가족들. 오랜만에 진짜 또 내려가시는 거는 네. 목적지로 하고 내려가는 거는 정말 처음이죠. 그때 이후로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38년 만에 찾아왔다는 사실에 딸 향진 씨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아버지가 근무한 목포경찰서는 그동안 2번이나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발길이 멈춰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안 좋아. 옛 목포경찰서 자리에 세워진 표지석엔 1980년 5월 22일 목포경찰서가 시민군에게 총기를 빼앗겼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22일 이미 이준규 서장과 목포경찰서 내 병력들은 고하도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군부는 이 서장이 진압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며 그 책임을 물었는데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계엄령을 회포할 만큼 위험하다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그 당시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셨던 그 경찰관들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 시위를 막았던 그 전의경 출신이었던 선배님들 이게 들어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5월 16일 집회가 끝나고 야외를 갈 정도로 문제가 없었는데 학생들의 대규모 시내 햇불 집회가 끝나자 부대 특박이 떨어져서 전두환이 쓴 5.18 회고록엔 안병화 국장이 위기 상황에 도망을 갔다고 서술돼 있지만 안 국장의 가족들이 오래된 장롱 하단에서 찾아낸 그의 비망록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안사로 끌려가기 직전까지도 안 국장은 광주의 상황을 꾸준히 살피고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진실은 그렇게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판부는 전두환 회고록의 허위 사실들을 삭제하라 판결했는데요. 기록과 역사의 왜곡인 거죠. 그 당시 경찰이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 정리했던 첩보 보고서, 견문 보고서, 어떤 상황 일지, 기록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경찰의 역할처럼 있는 그대로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그것을 그대로 내보이는 순간 그 대척점에 있는 조작된 기록, 조작된 역사, 군에 의해서, 가해자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상황일지 또는 수기 이런 것들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과 관련된 기록, 그 당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철저하게 집권 세력과 군에 의해서 덮여지고 감춰져 있었고 경찰에서도 안 국장의 비망록과 여타 기록들을 수집해 허위 사실을 바로 잡으려 움직이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준규 서장은 이제라도 복권이 가능할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지휘부 중에 계엄사에 끌려가셔가지고 고문이나 이런 거 당하신 분은 딱 2분이시고 근데 그렇게 구금을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계엄법 위반이라고 해버리면 뭐 그 당시에는 뭐 안 될 거 없었던 시기니까 발포 명령, 무기 사용 내용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 자료를 확인하려면 국방부 자료를 주셔야죠. 하지만 어떤 자료를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조차 군에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도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5월 21일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시민에게 무차별 발포를 했다는 소식을 접한 이준규 서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안병화 국장과
이준규 서장의 선택을 옆에서 지켜본 경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포경찰서 본서를 갖다가 사수해도 되는데 사수하다 보면은 방하고 피해간의 청소는 사용자가 많이 나니까 그거를 우리가 일단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오는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건 아니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분이 참 조치를 잘했다. 만약에 그것을 총기를 직원들한테 전부 경찰한테 지급을 해가지고 서로 맞대응을 했다면 목포 시민들은 엄청나게 죽었죠. 왜냐면 거기가 경찰서가 그 지역이 높아가지고 거기서 딱 사수하면은 그 앞에 지나가면 전부 가면 다 죽어 진짜 아닌가 아니다. 시민들. 군의 명령보다 그들에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준규 서장은 경찰의 총책임자였던 안병화 국장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보안사에 구금됐던 걸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오랫동안 계셨던 이유가 거기에 동의서를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파면은 자기네가 그냥 시켰는 거잖아요. 아버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파면을 받아들이겠다고 인정만 하면 좀 더 일찍 풀려나왔을 텐데 아버지가 끝까지 거부했던 이유를 향진 씨는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6.25 때 아버지하고 여기 작은아버님하고 11살 차이신데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이 전부 합사를 당하셨어요. 학살당했죠. 할머님하고 할아버님하고 같이 다. 저희 아버지가 둘째신데 경찰에 이제 투신을 하셨는데 이제 6.25 때 그 인공 때 이렇게 경찰 가족이라 그래가지고 22살 경찰이 된 지 겨우 2해 만에 경찰의 가족이란 이유로 이준규 서장의 부모와 형제들은 잔인하게 학살당한 겁니다. 적어도 본인이 그런 학살의 아픔을 겪었었던 분으로서 유혈 참극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더 각별한 마음을 가지셨을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좌파에 의해서 우파에 의해서 그 양쪽에서 다 피해를 받은 우리 현대사의 정말 비극적인 희생자라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학살당한 가족들을 생각하며 신군부의 명령과 시민들의 목숨 사이에서 고민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부끄럽지 않은 경찰의 길을 택했고 국가는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마음이 안 편하셨겠죠. 아버지 때문에 가족이 학살을 당했고 일단 그런데 이제 그 공직 마지막에서까지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되셨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게 참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경찰이라는 가족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죽었는데 몰살 당했는데 내가 또 경찰에서 무력으로 진압 안 했다고 하고 자기 자신이 또 얼마나 억울하잖아요. 겹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암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어렵게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재문 이 가족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안병화 국장의 가족들이 이준규 서장의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신문이나 TV에서 안병화 국장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향진 씨는 많이 망설였다는데요. 가슴이 아파서 좀 묻어두고 싶었어요. 이게 이 표면으로 꺼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동안 물어볼 것도 답을 들을 때도 없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서울에 올라와 계신데 느닷없이 나타나서 긴급 체포해가 버렸어요. 아버지를. 어디로 가신지도 모르고 저희는. 아버지가 갑자기 끌려가 버리니까.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속옷을 가져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똑같네요 아버님이랑. 그럼 유 소장님도 저기 동빙고 갔다 오셨네요. 속옷 갖다 주시러. 서울에서요. 서울에서요. 나도 속옷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속옷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문 받고 하신 걸 몰랐죠. 저희한테는 통 말을 안 하시니까 그런 신상에 관한 그런 거 고통받으신 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이 사건이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만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다던 아버지의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딸은 이렇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 곳곳에는 국가가 무고한 시민들에게 저지른 폭력의 역사가 있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시민에 대한 폭력인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따라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 법성을 가진 지시명령이 위반한 바로 군법회의에서는 현장 직결 처분도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항할 용기가 없는 거죠. 합리화하기 쉬워요.
만약 여기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지시를 내린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나에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니야. 이것이 그 당시 5.18 광주민주화항쟁 때 투입되었던 11 공수특전여단을 포함한 다수의 군인들에게 행해졌던 심리적 마음속의 그 심경입니다. 소수지만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린 그동안 그들의 용기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불행한 상황이 절대로 오면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한테는 안병하 국장님 같은 이준규 서장님 같은 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돌아가시고 유족들이 힘들게 살고 그다음에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직을 걸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분들을 역사에 널리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건넜던 바다를 찾아왔습니다. 이 바다를 건넌 뒤 그 자신에게 돌아올 끔찍한 고통을 아버지는 알았을까요? 아버지가 여기 건널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해요.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해요. 아버지의 선택에 대해 이제라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됩니다. 아버지. 38년 전 아버진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답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상상하기도 싫지 상상할 수도 없고 아마 목포도 광주 못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걸 빌미로 분들이 들어왔을 거고 어떻게 됐을지는